형 나도 탈래. 그럼에도 태워주세요. 형 자전거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전거 바퀴 다 울퉁불퉁해져가지고 망가졌잖아요. 맞아, 나 타보지도 못했는데 진짜 형 미워 진짜. 아니 원래 바퀴가 이래. 뭔 소리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굴러간다고요? 진짜. 아니 방금 내가 굴리고 왔잖아. 너 한번 타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굴러가요? 타봐 그냥 빨리 타봐. 간다. 진짜 가네. 바퀴는 다 동그래야 한다. 이건 고정관념입니다. 삼각형, 오각형도 정폭 도형이라면 일반 바퀴처럼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 부드럽게 굴러가는 동그란 바퀴처럼 정폭 도형의 바퀴 역시 그 중심이 위아래로 계속 변하기는 하지만 두 평행선 사이에서의 폭은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일반 바퀴처럼 큰 흔들림 없이 스무스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레카! 사진을 보시면서 저게 어떤 색깔을 보이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걸 뭐 판단할 게 있나요? 회색이 민트 아니에요? 저 핑크의 흰색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거가 요즘 되게 SNS에서 굉장히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인데 네. 남성 호르몬, 몸속에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민트로 보이고 네.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이게 핑크로 보인대요. 그거는 너무 저는 민트로 보여요, 저는. 민트. 호르몬이 관련이 있나요? 근데 저 진짜로 저는 훨씬 더 회색으로 보이는데 회색이 민트. 그래, 선명한 저는 민트. 저 사진이 단 한 번도 회색이 민트로 보인 적 없어요. 어디가 핑크예요, 저게? 나는 무조건 민트지, 남자. 그러니까 저기 앞에는 회색이고. 거기가 핑크. 저게요? 네. 지금 일부러 대본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로 저는 단 한 번도 저게 실제로 무슨 안 색이에요? 보였어요. 무슨 색인가요, 선생님? 네,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뭐 회색의 민트 색깔을 보인다고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저 색은 분홍 색깔에다 흰 라인이거든요. 저게요? 네네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보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 느끼는 색깔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시각적으로 본인들이 봤을 때 네. 좀 다르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피스 보이시죠? 네. 유명했던 거죠. 네. 사실 그렇게 디자인이 엄청 특출나게 뭐 제 스타일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색깔 때문에 난리가 났던 그 원피스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원피스를 보고 이제 색깔 논쟁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뭐 거의 저 원피스를 보고 흰색에 금색이 보인다. 그게 한 70%가 나왔고요. 또 지금까지 파란색에 블랙이 보인다. 한 30% 나왔습니다. 네. 저는 또 왜 파랑에 블루 검은색, 파란색이 검은색이 뭘까요? 저는 네. 저는 네. 이 이거는 대란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저 사진이 제 컨디션에 따라서 처음 봤을 때는 파랑 검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딱 눈을 감고 떠서 봤는데 흰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원피스가. 저게요? 네, 두 가지 다 보여요. 네네네. 잘하면. 그래서 씨랑 너무 저랑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안 맞네요. 이게 눈이 안 맞네. 네. 지금 저 원피스는 사실은 파랑에 블루 맞습니다. 아니, 봐봐, 이거. 네, 맞습니다. 장군쌤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파란색이 고동색. 고동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고동까지는 인정. 예,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깔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가 그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었죠. 네네네. 근데 그 원리는 아주 사실상 간단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망막에는 그 원추 세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빨강 색깔, 초록 색깔, 파랑 색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색깔을 네. 밝은 데에서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색깔을 보는데 사실은 그 파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에는 단파장부터 장파장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네. 350 나노미터에서 750 나노미터 이렇게 네네. 기준을 잡는다면 네. 그 단파장에서 장파장 가는데 빛에 따라서 네. 장소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SNS나 화면이나 뭐 컴퓨터 화면을 봤을 적에는 우리의 빛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이 색깔을 입었었지만 또 화면에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보라 색깔을 너무 햇살이 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와이에서 보라 색깔 티셔츠 입었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근데 서울 왔더니 그 보라 색깔이 좀 약간 우중충한 거예요. 왜 똑같은 색깔인데 다를까?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파장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비가 왔을 때 보는 거랑 햇살이 쨍쨍했을 때 색깔이 보는 거랑 그 빛의 원리가 좀 다릅니다. 유레카! 울돌목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해역을 가리킨다. 해남에서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한 길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험한 물살로도 지금까지 유명한 곳이다. 울돌목은 지형적인 면에서 북서쪽으로는 정등해와 목포로 연결되는 시야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마로해로 연결되는 길목에 마치 깔때기 모양의 좁은 수로입니다. 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 비해 수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입구에 들어오는 많은 양의 물을 이 수로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살이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울돌목의 지형은 바다지만 매우 좁다. 일명 협수로. 넓은 남해의 바닷물이 서해로 흐르는 형태인데 바닷물이 한꺼번에 좁은 곳으로 흘러서 물살은 매우 빠르다. 좁고 유속이 빠르며 불규칙한 지형 때문에 울돌목의 조류차는 매우 크다. 그래서 수심이 낮은 지형에서는 소용돌이 형태의 조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용돌이 형태가 수심 낮은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진도대교 절반 정도가 저수심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을 피해 뱃길이 조성되어 있다. 좁은 폭 4km의 긴 길이, 그리고 해저는 울퉁불퉁하게 형성되어 있는 울돌목. 명량 대첩 당일 진도 앞바다는 북서 방향으로 흐르는 밀물대를 맞는다. 물길은 점차 거세져 유속이 최대 초속 4m까지 빨라진다. 그리고 썰물대로 바뀌면 물길이 바뀌고 유속도 변화한다. 명량해전은 전쟁할 그 해전을 벌리는 장소를 이순신이 택했는데 바로 그 물길이 좁아져 가지고 그 적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길목을 찾아 지켰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면서 명량해전에서의 승리 요인이 중요한 승리 요인이 되는 것이죠. 명량 대첩 당일 조류는 총 3번이 바뀐다. 첫 번째 조류는 북서 방향으로 들어오는 상황. 두 번째는 유속이 약해진 상황. 이때 조류는 낙조류로 바뀌어서 우리 함대에 유리하게 조류가 형성된 것이다. 이순신 장군과 우리 수군은 울돌목에 조류를 싣고 있었다. 조류에 맞춰서 공격과 방어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만이 일본 함대와 홀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때 조류는 창조류로 북서 방향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대장선이 일본 군선에 이제 포위되고 우리 군 전선 두 척이 일본군에 반격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조류는 아직 창조류지만 유속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이순신 함대의 모든 배가 총 공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조류는 낙조류로 바뀌어서 우리 함대에 유리한 상황으로서 적선 수십 척을 이제 부수고 적들이 후퇴하는 상황입니다. 유레카! 그럼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접착력을 내는 순간 접착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할까요? 순간 접착제는 튜브 안에선 액체 상태로 존재하다 물체와 만나면 순식간에 굳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그 주성분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화합물 때문이죠. 이 물질은 튜브 안에서는 안정제에 의해 액상으로 존재하지만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면 촉매로 작용, 고체로 단단히 굳는데요. 다른 접착제에 비해 더 단단한 수지로 변해 강한 접착력이 생기는 거죠. 실험에 따르면 철과 철을 붙였을 때 1제곱센티미터의 접착 면적당 400kg의 힘을 견딘다고 합니다. 이는 우표 크기만한 접착면에 씨름 선수가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접착제는 잘 굳히기만 하면 나사못보다 강합니다. 그 덕을 보는 물품들이 살 수 없을 정도라 세계의 발명품으로 불리기도 하죠. 유레카! 선조들의 빛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 접착제의 위대함은 현대에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거대한 만리장성이 수백 년을 견뎌온 비결은 놀랍게도 찹쌀로 만든 접착제 때문. 토목 건축가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고대 중국의 석공들이 사용한 특별한 접착제를 밝혀냈는데요. 무기물인 돌가루에 유기물인 찹쌀죽을 섞어 오늘날의 시멘트와 같은 석화 찹쌀풀 반죽을 만들어 바른 것이 웬만한 충격에도 끄덕하지 않는 만리장성의 비밀이었죠. 실제로 1604년 명나라 때 강도 7.5의 지진에도 이 공법으로 지은 성벽이나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접착제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이집트와 로마. 특히 로마는 동상과 건축에 접착제를 사용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을 꽃피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은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달걀 흰자를 접착제 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남북으로 188m,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을 짓기 위해 공사에 들어간 달걀의 양은 엄청났을 것으로 예상되죠. 유레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컬러 테라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에이, 무슨 색깔로 다이어트를 해요? 가서 그러니까 운동해야지. 저도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되면은 정말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 안 하고 그렇죠. 먹는 거 안 줄이고 내가 색깔만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이어트 살 빠지면은 대박인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225명의 학생들로 조사를 했습니다. 흰색 접시와 빨간 접시에 스파게티를 놓고 얼만큼 많이 식욕을 느낄 수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빨간 접시에 빨간 스파게티를 넣은 게 21%가 나왔어요. 더 많이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세팅 테이블에서 흰 색깔과 레드 색깔을 놨을 때 레드 색깔의 세팅 테이블이 됐을 때 10% 이상이 더 식욕을 더 느낀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릇 색깔이라든가 용기 다양하게 그 색깔을 놓고서 컬러 다이어트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강색은 식욕을 이렇게 자극하는 색이면은 좀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색깔이라든가 회색이라든가 블루 색깔, 뭐 퍼플, 보라 색깔 계열은 좀 뚜뚜한 맛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집에 가서 빨리 빨강색 그릇 다 버리고 파란 매트 사고 앞으로 파스타 먹을 때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만 새까만 걸로 먹어야겠네요. 파란색 파스타를 누가 해주면은 싸우자는 얘기 아닌가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다이어트 도와주는 건데 칭찬해줘야죠. 유레카! 내 몸에 수분 충전. 갈증엔 역시 이온 음료만한 게 없다. 이렇게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다음에는 물보다 수분 흡수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이온 음료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스포츠 음료, 기능성 음료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정확한 이름은 아이소토닉 음료. 아이소토닉은 성분이 같다라는 뜻으로 체액의 성분과 비슷하게 만든 음료를 말하는데요. 주요 성분으로는 당질,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고요. 무기질은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죠. 이온 음료 한 캔에는 평균 12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음료로 보충해야 할 정도의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위해선 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리터 단위의 땀을 흘린 경우에나 해당될 뿐, 생활 속에서 고작 흘린 땀에는 굳이 이온 음료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평상시 음료 대용으로 마시기에는 나트륨 양이 너무 많거나 음료에 포함된 당으로 인해 원치 않은 지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온 음료에는 이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당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컵 정도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각설탕을 한 4개 내지 5개 정도 먹게 되어 있고요. 그램으로 따지면 12g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분으로부터 안전한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껏 드실 음료는 아니고요. 굉장히 갈증이 심하고 땀 많이 흘렸을 때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레카! 달콤함도 잠시, 걱정이 앞섭니다. 교수님, 네. 제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이 레드와인처럼 얼굴 색깔이 빨개지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네, 현주 씨처럼 술을 그렇게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주량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효소량이 사람마다 달라서 술 해독 능력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그렇다면 술을 마실수록 주량이 늘어날까요? 정답!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과한 음주가 계속되면 효소를 만드는 능력에 제동이 걸리는데요. 결국 주량은 제자리고 몸만 상할 수 있다는 사실. 본인의 체질에 맞게 적당히 마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하지만 적당한 알코올은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술을 일주일에 한 번 이내로 3-4잔 이내로 드실 경우는 약간의 혈압 강화 효과도 있고 또 HDL이라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맥주에는 비타민, 섬유소, 항산화 물질, 미네랄이, 막걸리에는 단백질과 항암물질인 파네졸, 유산균,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이, 매실주, 복분자주와 같은 당금주에는 소화효소, 비타민 등 재료의 영양이 녹아있다고 하니 무조건 술이 몸에 안 좋다는 편견 버려야겠죠? 술도 똑똑하게 섭취하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적당하고 올바른 음주 습관으로 건강 지키세요. 유레카! 관상용부터 식용, 의료용까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얼음. 그런데 식용 얼음의 제작 과정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한 양주시의 한 냉동 창고. 이곳은 식용 얼음이 만들어지는 일명 얼음 공장으로 1년 365일 다양한 얼음이 제작된다는데 카페, 음식점 등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얼음의 모양. 같은 식용이지만 용도 크기에 따라 분류한 얼음 종류만 해도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무엇보다 종류에 따라 가공 과정도 달라지는 식용 얼음. 보통 음료에 들어가는 얼음도 만들고요. 빙수용 얼음도 만들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얼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식용얼음의 경우 물을 얼리는 온도가 품질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집안에 있는 그 냉동고는 영하 20도 정도 돼 있거든요. 낮은 온도에서 빨리 얼려지면 단단하지가 못해요. 얼음이 빨리 녹고. 근데 저희 이 얼음 공장에서 만든 얼음은 영하 10도에서 한 이틀간 천천히 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단함이 다르죠. 최고 품질로 평가받는 식용얼음을 만들기 위해선 맑고 투명한 외관이 필수. 얼음 속이 흰색을 띠는 것은 어능 과정에서 내부에 산소가 갇혔기 때문.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식용얼음 공장에선 물속의 공기를 순환시켜 산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 이래야 얼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은 물론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진다는데 그 보관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좋은 외관은 물론 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하는 식용얼음 제작 과정. 약 이틀에 걸쳐 냉동 보관해야 비로소 식용얼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원빙이라고 하는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얼려서 바로 나온 그 상태. 대형 얼음을 용도에 맞게 자르는 가공 작업.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하는 것이 기술이라는데 무엇보다 가공 과정에서 얼음이 깨지거나 상하지 않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유레카! 첫 번째 메뉴는 아이스크림. 그런데 냉동실은 물론 그 어디에도 얼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냉동실 이런 게 없네요. 분자 요리는 냉장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일단 따라가 보는 제작진.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액화질소입니다. 극초원의 상태에서도 고체가 아닌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질소로 요리를 한다? 이제 액화질소가요 마이너스 195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충분히 아이스크림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서 어떤 물체도 쉽게 얼릴 수 있다는 액화질소. 각종 산업 분야에서는 냉각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안전성까지 입증되면서 최근 식품 분야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음식을 급속 냉동하거나 새로운 식감의 퓨전 요리를 만드는 데 제격이란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우유와 생크림뿐. 여기에 액체로 된 질소를 넣고 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과연 아이스크림이 무사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질소를 이렇게 바로 넣으면 몸에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기체로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설마 했는데 단 3분 만에 정말 아이스크림이 완성됐다. 무엇보다 액화질소를 이용할 경우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생기면서 기존 아이스크림과는 전혀 다른 맛을 낸다는데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두 번째 요리 재료에도 얼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과연 어떤 요리일까? 요거는 이제 치킨 가슴살 요리인데요. 일단 질소 마이너스 195도에 들어갔다가 40초 동안 얼린 다음에 얼린 걸 다시 플러스 195도로 들어가서 겉표면 바삭하게 굽고 속은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요리입니다. 자, 질소에다 넣겠습니다. 고기 요리를 하는데 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린다고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데. 자, 지금 마이너스 195도 40초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소프트하지 않고. 정말 딱딱하게 얼어버린 닭고기. 사람이 먹을 수는 있겠죠. 얼린 고기는 뜨거운 기름으로 직행. 과연 속까지 제대로 익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고기가 익는 동안 채소와 곁들일 소스도 제작. 드디어 확인의 시간이 다가오고 조심스럽게 반을 갈라보는데 겉은 바삭하게 속은 부드럽게 익은 닭고기. 한 가지 재료에서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최대 매력이다. 얼었던 닭고기의 화려한 변신. 요리법 또한 쉽기 때문에 액화질소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다. 풍선에 주스를 넣고 액화질소에 담가주면 이색 그릇이 완성. 식용 가능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인데 특별한 날 손님 대접용으로 손색이 없다.